연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순환하는 기라는 의미가 돼 있죠. 물론 이 영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뭐 영향한다라는 뜻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황제내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해석은 순환하는 기다라고 하는 기반에서 연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순환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맥관이라고 하는 폐쇄 순환, 폐쇄 순환계를 염두에 두고 형성이 됐죠. 다만 한의학에서는 폐쇄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중심의 혈액 순환의 폐쇄 순환계보다는 심장이 아닌 허파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 순환계의 맥관계 체계를 만들어 놔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학의 생리학 내용과 부합하면서도 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연기 순행의 특징을 활용해서 한의학의 경락의 개념들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기 순행의 황제내경식 해석을 좀 몇 가지로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 현재 보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일단 연기의 순행에 있어서의 시작점은 항상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과 음식의 섭취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 현상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 인체의 어떠한 맥관계를 통해서 순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순환의 과정을 인체의 내장 장기관과 또 이러한 장기관을 서로 묶어주는 하나의 가스무리 영역으로서의 심장과 허파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허파 중심에서 순환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12개의 경맥 체계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12개의 경맥과 함께 연기순환에 필요한 기경팔맥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인 동맥, 인맥, 교맥이 상황에 따라서 이 연기순환에 관여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맥과 동맥의 순행을 통한 허파 중심을 얘기하는데 왜 연기순환에 인맥과 동맥이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중에 경혈학 총론 수업으로 또 소개하겠지만 12개의 경맥에 해당하는 내용과 달리 인맥, 동맥, 교맥 등 이 영역은 우리가 기경팔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경팔맥의 요소 중에 연기에 참여하는 것이 동맥, 인맥, 교맥이라고 할 때 이 기경팔맥은 그러니까 의료적 지식을 주관하는 학술적인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도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노장사상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죠. 노장사상이라고 부르는 도가의 사상의 과정에서 발전하는 일종의 인체 수련, 그러니까 인체 건강 관리를 위한 인체 수련 과정에서 경험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경팔맥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기경팔맥의 형성 과정에 굉장히 중요했던 생명 현상은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교라든지 아니면 원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 호흡을 통한 명상 아니면 좌선 등의 수련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듬고 그 다음에 수련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호흡 명상의 인체가 경험하는 현상이 결국 기경팔맥으로 이어지고 이런 기경팔맥의 내용이 황제내경에 와서 의료적 실천 과정에 개입이 되면서 결국 그 중에 일부가 연기순행에 관여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보면 연기순행의 특징은 음식물과 호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행 요소를 통해서 인체 내의 맥관계, 혈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맥관계의 순환 체계를 한약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물론 그것을 어떠한 순환 체계로 만들었나에 대한 얘기들은 경락 계통의 조성에서 다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인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은 인체를 공간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공간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위치라고 하는 좌표적 속성과
두 번째는 운동성이라고 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론은 현대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을 포함한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위치와 운동성을 통해서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물체의 고유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한의학 안에서도 소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의 공간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치와 운동성과 관련한 요소로서의 수량화가 필요했던 거고, 이 수량화 현상이 골도분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체를 구역화하고 그것을 비율, 레이시오라고 하는 비율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인체를 구역으로 나누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영추 맥도편과 영추 골도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인체를 영역별로 수량화했다, 수치화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왜 이런 수량화가 필요했냐면 영기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종의 하나의 운행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운동성에 필요한 시간적 요소, 그다음에 시간적 요소와 그다음에 운동의 범위, 그러니까 거리가 되겠죠. 거리적 요소, 그러니까 공간적인 요소가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주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주기성, 일종의 반복성이죠.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또는 리듬이라고 하는 주기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과정에 필요했던 과정들이 바로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인 거리가 바로 이러한 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러한 지식은 나중에 경혈학에서 각각의 경혈의 고유한 위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골도분촌에 대한 수치들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기말평가 아니면 내 2학기 이후에 경혈학 수업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이와 관련된 수치들을 다 숙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후 경혈학의 강론 수업을 학습할 수 없다 정도 여러분이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과정의 수치라고 하는 개념은 도량형 입장에서 정확성을 가지는 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라고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겠죠. 보통 한의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동양의 전통 사상과 과학을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게 인식하고 있고 조금 의심하고 있는 영역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숫자적인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약간 문재현 학생, 제 소리가 잡음이 들리나요? 잡음이 들리나요? 네네, 지금 좀 근데 그건 문재현 학생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재모니터링을 해도 수업에 노이즈가 들어오진 않는데, 혹시 다른 학생들 제 목소리에 듣기 어려울 정도의 노이즈를 경험하고 있나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에.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도량 개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막연한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량의 변천 과정들을 설정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자연과학을 충분히 반영할 만큼 재현되고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미터법과 같은 표준 도량형으로서 일관성 있게 유지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정도에서의 그 변동성은 우리가 고려해야겠죠. 다만 여기서 그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황제내경이 완성된 시대에 골도분천과 관련한 도량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촌 또는 일척 등등의 도량형을 오늘날의 미터법의 도량형과 비교해 보면 대략 2.25에서 2.3 정도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산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인체를 비율적으로 환산하는 가장 합리적인 경험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영추 골도편에 나와 있는 인체 도량형을 기준으로 수치화해보고 이 수치화된 값을 오늘날 현대인의 수치된 비율과 비교해보면 크게 다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검은 선은 과거, 그러니까 황제내경 골도분초 황제내경 시대가 쓰여졌던 당시에 도량형을 기준으로 골도분촌의 비율을 환산해 본 것이고요. 빨간 선은 오늘날 우리 젊은 학생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실은 팔이 좀 짧아졌다, 무릎의 위치에 변동성이 좀 있다, 얼굴이 조금 더 작아졌다 정도의 이러한 시각적 특징은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체가 가지는 비율의 특징들이 옛 문헌이나 현재 우리 오늘날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전통 의학에서 말하는 골도 분촌에 해당하는 이러한 어떤 수치들을 오늘날의 수치에 비교해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이 이러한 수치를 비교할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1촌이라고 하는 값을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가를 환산해 본 건데 대략 2.2에서 2.4cm를 1촌이라고 하는 범위로 환산하면 여러분의 대다수가 비율을 계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시 비교해 보면 아까 비교했던 주나라에서 후한 시대에 이르는 황제내경이 완성되었던 시기에 추정될 수 있는 미터법과도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내경에 쓰여져 있는 수치를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한편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 시간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까요? 바로 낮에는 해시계, 저녁을 비롯한 24시간 전체는 물시계 또는 별시계를 활용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28개의 별자리를 기준으로 등분을 하는 것이죠. 그 등분을 360도 개념으로 하다 보면 1800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등분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이 1800이라고 하는 영역을 28개의 별자리 영역으로 나눠보면 한 개의 별자리 영역에서 36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800, 18에 36이라고 하는 비율로 영역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만약에 하늘이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린다라고 하는 24시간 그리고 1400분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별자리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대략 51분 정도 오늘날 시간을 보면 51분 정도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 우리는 하나의 시간의 주기가 60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옛사람들은 51분을 기준으로 28개의 시간이 형성되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과 옛날의 시간을 똑같이 비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적 주기성을 가지고 물시계와 연동을 해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주기성을 관찰하려 들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찰의 가장 기본적 단위의 핵심 시간이 바로 일각이라고 하는 시간의 영역인데 이 일각의 시간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14.4분이 돼요. 결국은 대략적으로 사각이라고 하는 시각의 영역이 오늘날의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영역과 얼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일치하진 않습니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체의 생명 현상의 주기성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연기순환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 연기순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4.4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그 공간 안에서의 쪼개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하루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4.4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쪼갰다면 이 14.4분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호흡과 맥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좁은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같으면 초시계를 재면 되지만 과거 전통 시대에는 이런 초시계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황제내경에는 이러한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호흡과 맥박을 조율하는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수치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10번 호흡했을 때
270번을 호흡했을 때 인체는 하나의 주기성을 갖습니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고 하루 동안에 평균적으로 13,500번의 호흡을 하게 되면 결국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 물시계로는 하루라고 하는 물시계의 기준이 형성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인체에 아까 만들어졌던 형성되었던 인체의 공간적 분포를 거리로 환산해 놓은 골도라고 하는 편의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기혈의 운행의 주기성과 운행의 거리, 시간성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평탄한 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문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걸 환산하는 게 바람직한 해석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논쟁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그러한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이러한 학습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옛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려고 들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얘기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추론을 하겠습니다. 이 추론은 가설에 가까운 추론이 돼요. 그러니까 법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일단 현대인에게 안정시 호흡수와 맥박수가 보통 생리학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분당 16회에서 18회를 호흡하고 또는 그와 함께 분당 70번 정도의 맥박이 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호흡에 이러한 맥박을 통해서 한 번 호흡할 때 대략 4번 정도의 맥박이 뛰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식이 바로 숨을 내쉴 때, 숨을 들여 마실 때, 숨을 내쉴 때의 현상인데 숨을 내쉴 때 대략 맥박이 뛰는 숫자, 숨을 들이쉴 때 맥박이 뛰는 숫자, 숨을 내쉴 때 맥박이 뛰는 숫자의 반복성을 고려하면 1대 4라고 하는 수치에 근접한 값에 도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오늘날의 생리학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아까 말했던 황제내경에 쓰여있던 문장 구조로 비교해보면 황제내경 시대에는 오히려 분당 호흡수가 오늘날 호흡수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박수도 오늘날 맥박수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느린 호흡수와 매우 느린 맥박수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것이 맞는 표현인가 아니면 잘못된 표현인가는 문헌 분석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방금 소개했던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조정되어 있는 숫자로 해석을 해보면 오늘날 숫자와 거의 맥락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전의 문헌이 오늘날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비합리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합리적으로 안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만약에 이와 같은 수치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도 소개해 보려고 해서요. 그래서 분당 호흡수가 9회인 경우와 맥박수가 대략 40회인 경우 아니면 분당 호흡수가 18회인 경우와 맥박이 70회 내외인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 얘기를 해보면 어떤 현상을 이해해 볼 수 있을까를 각각 병행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황제내경의 평인기상 논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인에 해당하겠죠. 일반인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 일반인은 호흡을 할 때 맥이 2번 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에 따라서 한 번 호흡이 끝날 때 대략 5번의 맥박이 뜁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이러한 기준을 현대인의 맥박과 호흡수, 고대인의 맥박과 호흡수에 비교해보면 똑같은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건 뭐죠? 1대 4 또는 5라는 비율에 의한 호흡과 맥박의 상관관계가 관찰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위쪽에 호흡과 심전도 사진을 비교해보면 대략 여러분이 봐도 이 비율이 틀려 보이진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2004년에 과학적 연구로 발견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흡 동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respiratory sinus arrhythmia라는 일종의 병증과 같은 현상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호흡을 통해서 심박동이 변화가 되는데 마치 부정맥 현상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꼭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치유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울대 의대에서 만들어진 논문인데 의식적 호흡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신경계와 뇌파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그 핵심적인 건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통해서 받는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뇌파와 심전도를 빼면 매우 불안정한 뇌파와 불안정한 심전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의 호흡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면 안정된 심전도와 안정된 뇌파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이완할 수 있는데 그 이완 과정에 있어서 심장과 뇌파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학적 연구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연구 결과로 2004년 이후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요가, 명상 또는 자성과 같은 다양한 심신 이완 훈련 등이 건강관리, 특히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의학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건강상식으로 등장하는데요. 서울벽병원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건강관리하는 복식호흡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한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양방의학이 벌써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의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현대의학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 있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여러분 이 숫자에 매우 놀랍지 않나요? 분당 호흡수를 6회에서 10회로 잡고 훈련하다 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당 호흡수를 아까 말한 것처럼 18회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 호흡이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이를 이의 절반인 호흡으로 의식적으로 떨어뜨리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인체가 릴렉스가 되면서 건강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지 서양 의학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찾아본 논문인데요. 한의학 회지 논문을 통해서 2017년에 진행됐던 논문 같아요. 2016년에 호흡 시 자세와 또는 들숨, 날숨, 인스피레이션, 이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을 취하냐에 따라서 심장 변이도의 변화를 줄 수 있고 이것이 심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한의학적 논문이 실험 연구로도 이미 검증되어서 나왔다는 점이죠. 여기서도 나온 내용이 뭐냐면 10초에 1회, 그러니까 분당 6회 정도의 호흡으로 낮출 경우에 우리의 신체의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심장 변이도를 변화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에서 소개했던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호흡과 맥박의 상관성을 우리가 마냥 부정하고 옛것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황제내경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요? 일단 연기의 순환이라고 하는 순환하는 기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소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떠한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신체적 변화가 특히 생명 현상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어떠한 주기성을 갖는 변화로 찾아보려고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관찰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나름 저만의 사고방식으로 수치를 변화해 본 것인데요. 이런 수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 수치를 보여드렸냐면 이러한 수치와 관련된 상응하는 인체의 생리적인, 그러니까 신경생리적인 변화 아니면 혈액의 흐름에 대한 변화가 똑같이 존재하는가를 비교해 본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의학적 변화관과
일맥상통하는 주기적 변화성이 맞는 것이 거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연기순환이라고 하는 걸 혈액순환으로 단순히 치환할 수 있는 것인가? 연기순환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신경의 신경 감각 속도로 변환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식으로 치환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어떠한 생명 현상을 관찰 가능한가 생각해 본 건데 그 중에 제 눈을 잡은 것이 이 현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논문은 1933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이고 저도 태어나기 전 뭐 우리가 보면 한국이 일제시대에 점령됐을 그 근대시대 근현대식의 초창기의 논문이겠죠. 이러한 실험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독특한 논문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 실험 논문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팔굽관절 부위의 정맥에 어, 특정한 쓴맛을 야기하는 생체에 유해하지 않는 염료를 주입을 하고 정맥에 주입을 하고 났을 때 입속에서 쓴맛을 느끼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일명 암, 투, 텅이라고 하는 실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일부 학생이 화면 켜놓고 졸기도 있네요. 문지연 학생 졸려요? 예, 아직도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눈을 돌리면서 수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암두통이라고 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추구하는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생체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다, 약을 복용했다, 그것이 우리 인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약 복용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를 측정하는데 가장 소박한 실험인 거였어요.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인체에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인체에 효과가 나려면 어떤 현상이 전제가 돼야 될까요? 일단 약이 우리 몸으로 소화 흡수가 돼야겠죠. 흡수가 돼서 인체 내 혈류 내 농도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농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유효 농도 안에서 약물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약을 먹었다고 효과 나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농도를 올리고 그 농도가 유지가 되고 또한 인체에서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농도가 떨어짐으로써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까지를 환산하는 게 이런 약물 실험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러한 실험을 관찰하기 위한 암두통의 실험 안에서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연기순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신진대사라고 하는 수준을 관찰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연기순환을 측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옛 문헌의 분석을 보면 결국은 근현대 약학 분야에서 관찰했었던 암투통과 같은 약물의 흡수, 그 다음에 효과, 반응이라고 하는 현상의 시간을 관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현재 약학과에서 배우는 약동학이라는 학문 안에서도 계속 다뤄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동학에서는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이 인체에서 흡수되고 흡수되는 데까지 걸려서 농도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유효 시간, 그것이 그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LD50이나 ED50을 야기하는 데까지 유지되는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 그래서 다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시간, 이러한 연구를 하는, 그리고 약물의 복용 주기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관찰로서 약동학 연구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주기성이 한약에서도 존재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의 기반이 되는 인체 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이설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하는 기초신진 대사율이라고 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기초신진 대사율 역시 가지는 현상은 무엇이냐? 호흡과 심박동을 기준으로 인체 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잘 보면 구글이라든지 애플을 통한 스마트한 세상에서의 건강관리 어플이나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보면 주로 관찰하는 게 뭐죠? 심박동의 주기성, 또 호흡,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통한 대사율
기초 신진 대사율을 측정하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일상 건강 관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하죠? 식이요법의 조절과 그다음에 건강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진대사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체의 변수가 뭐라고요? 맥박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신진대사율은 우리 생명 현상에서 어떠한 의미로 와닿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면서 자연현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진대사율과 클라이버 로스라고 하는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하고 발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출발하죠. 근데 단세포가 왜 다세포가 되고 왜 다세포는 유기적으로 묶이면서 하나의 개체화된 동물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왜 이러한 진화의 힘은 작용했을까요? 이러한 진화의 힘을 표현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클라이버스 로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클라이버스 로의 법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과정에서 다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에너지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체가 커질 때 그 커지는 만큼의 에너지, 필요 에너지 대사를 계산해 보면 이론적으로 만약에 신체 비율이 1이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도 1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비례로 한다면 이 선분을 따라서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다양한 생물종을 분석해 보면 실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커질수록 신진대사의 비율은 이 1보다 적은 4분의 3의 범위의 지수만큼의 비율로만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 뭐죠? 몸집이 크면 클수록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건강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도 줄어들고 그만큼 장수할 수 있는 동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얘기들은 사실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체중과 심박동의 관계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작은 동물에서 큰 동물로 갈수록 심박동은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심박동을 느리게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의 개체가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선행 조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법칙도 등장하게 돼요. 모든 생물종은 생명의 평균 수명 기간 동안에 일생 동안 일정한 심박동을 맥시멈의 상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박동이 느릴수록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이것을 합친 곱하기 숫자는 이러한 상수를 가진다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수학적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도대체 실제로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진대사가 생각보다 항진됐을 때 우리 몸이 세포가 겪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과도한 부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단의 에너지원은 ATP죠. ATP를 이용해서 모든 세포원들은 그 에너지를 통한 생명 현상을 유지를 합니다. 그럼 ATP를 만드는 과정의 주요 구조물이 무엇이냐 그런다면 우리는 구연산 회로를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기 이전에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젖산 회로를 통한 젖산 분해 과정을 통한 ATP 형성 과정도 있지만 이 과정은 세포에게 젖산 피로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젖산에 의한 노폐물 축적으로 세포가 피로해지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산소 호흡과 산화 과정을 통한 ATP 형성을 해야 완벽하게 완전 연소를 통해서 ATP를 최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젖산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신진대사가 계속 항진될수록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과도한 스트레스, 부하에 놓여지게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곧 세포 사멸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세포 노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제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서부터 세포 노화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세포학과 생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한편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을 생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36.5도라고 하는 항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미토콘드리아가 열 생산을 통해서 그 열을 결국은 인체 전체의 혈액을 통해서 어떻게 배분하는가. 결국은 마치 우리 수도권에 있는 지역 냉난방 공사가 열을 생산해서 모든 가구에 전달하듯이 그러한 열을 생산해서 분포해주는 방식으로 36.5도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유지를 건강하게 하게 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미토콘드리아 역할은 또 하나의 열 생산의 주요 목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기 순환이라고 하는 논지에서 결국은 첫 교시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염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내에 우리 몸의 생명 현상의 주기성을 설명하려고 들었던 하나의 옛 사람들의 관찰과 그 관찰을 해석하는 방법론이었다면 그 방법에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을 현대적인 생명 현상과 비교해 보면 기초 신진 대사를 관찰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기초 신진 대사가 의미하는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나? 미토콘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통해서 만들어서 ATP를 생성하는 과정. 이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하게 포도당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산소라고 하는 O2가 들어와서 그 O2를 통해서 포도당과 합쳐서 완벽한 ATP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기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호흡과 그 다음에 음식물의 섭취가 생명 현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그 마지막 단계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변에는 결국은 이러한 세포 호흡의 문제들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기초 신진 대사라고 하는 생명 현상의 주기성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로 병사에 있어서의 건강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연기에 있어서의 순환하는 기의 입장은 바로 맥관을 기준으로 하는 인체의 주기적 현상, 생명 현상을 해석하려는 하나의 아날로그적인 소박한 모습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을 이렇게 다양한 생명 현상의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부연 설명해 보거나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하는 기에 대한 저의 이야기고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도 전제 조건을 드린 것처럼 하이포세시스라는 측면처럼 약간의 가설적 측면들이 많이 부여됐다라는 측면까지 생각해서 수업 내용 1교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